자, 우리 이제 25학년도 6월에 논리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왔었던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좀 돌아가면 이거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잡혀야 되고 이게 문학까지 다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중세 신의 말씀에서 종교 경전이 있었죠. 자, 그럼 이 경전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경전에서 그대로 뽑아져 나오면 이 자체도 진리인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종교 경전을 근거로 해서 참거짓 판별이 된다 그랬었고, 따라서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참인, 연역법적 사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랬었고, 세계에 대해서 관측할 필요도 없죠. 그냥 언어적으로 경전 안에서만 하기를 가능했지. 그걸 뭐라 그랬죠? 분석명제라 그랬죠. 당연히 진리 적합성은 있는 거고. 하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인간은 근거가 뭐로 바뀌었니? 경험적인 실험적인 것들, 이걸로 바뀌었다고. 당연히 여기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냐 가지고도 참거짓 판별이 됐어요. 하지만 경험한다는 건 사례를 확인하는 거잖아. 사례를 가지고 뭔가를 판정하거나 잡아내게 됐으니까 당연히 귀납법이 될 것이고, 당연히 무슨 명제가 됩니까? 종합 명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현대로 와요. 자, 그런데 여태까지의 인간은 뭘 가지고 싸웠냐면 이성의 주체를 두고 싸웠어요, 사실은. 이성이라는 가장 완성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누구의 소유물? 신의 전유물이라고 갖다가 이제는 야, 인간도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 싸웠던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이성 중심의 시대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감정까지 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감정을 넣을 수가 없는 게 그럼 인간이 너무 불완전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중세의 신의 권위와 싸워야 됐기 때문에 근대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갖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만 가다 보니까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갑자기 뭐 사람들이 뭐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현대에 들어와서 많은 학문들은 이제 감정을 집어넣어서 간다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게 25학년도 6월 평가원 A여 지문의 가해 범주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나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뭐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얘는 진리 판정이 되지 않는다고? 아니야.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이 논리 흐름을 꼭 잡으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자, 그러면 이 시작점은 어디로 봐야 되냐면 18학년도에 뭐가 나와 있냐? 지금 제가 출력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출력해서 나눠주세요. 자,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한 100년 전쯤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코펜하겐 합파라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광자, 전자 같은 애들을 실험을 해본 거야. 좀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험을 해봤더니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얘네는 처음에는 입자인가? 파장인가? 아니, 입자와 파장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이 공존할 수 없는데 이 모순적인 상황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입자와 파장이라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성립해버렸어. 근데 얘만 그러냐? 아니요. 미시세계로 가보니까 오른쪽 스핀과 왼쪽 스핀이 공존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모순 상태가 성립을 해. 심지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도 공존을 하게 돼요. 참거짓도 공존을 하게 되는 거야. 모순이 성립하게 돼요. 이게 문제였던 거야. 그런데 우리가 참이면서 거짓인 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과학적 관측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관측치는 아무리 봐도 뭐야? P이면서 P가 아닌 애가 존재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얘가 공집합이 더 이상 아닌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못 따라하는, 우리의 사유체계가 논리학이라고 해볼게. 우리 사유체계 논리학에서는 이런 거는 성립할 수가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고, 이게 뭐냐? 상호 베타 상태의 공존, 과학에서 관측된 것이 논리학으로 들어온 거야. 이게 비고존 논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집대성을 한번 해줘야 되잖아. 이미 과학에서는 관측이 된 거고. 그리고 왜 집대성이 이제쯤 되는 거냐면 이게 20세기 말에서야 확립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류법 알죠, 여러분? 수학에서. 기류법은 수능 문제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기류법을 처음 다룬 교재가 아마 정석일 거고, 정석은 1970년대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류법 명제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데 기류법 명제로 증명 못 해요. 그건 되게 한계가 많은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자, 전에도 배웠다시피 여러분, P면 Q다의 참거짓은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었지? P가 Q에 속하면 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봐봐. 기류법은 어떻게 증명하는 거야? P이면 Q이다를 증명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P이면 not Q를 증명해 보겠다고 한 거야.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P와 Q의 진리치들의 포함관계는 첫 번째, 동치명제거나 P가 Q 안에 속하거나 P 안에 Q가 속하거나 교집합이 있거나 교집합이 없거나. 이해됐어요? 이렇게 5가지 경우야.
그럼 기류법 명제로 원래 명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뭐랑 뭐밖에 없니?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2번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 이해가 안 되지? 봐봐. 기류법이 뭐야? 얘가 참일 때 얘를 거짓으로 판정하겠다는 거고 얘가 거짓일 때 얘를 참으로 판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고1 때 안 했어요 혹시 기류법? 들어는 봤지 기류법. 들어보지도 않았다 손. 들어봤다 손. 기류법이 뭐야? P면 Q이다를 직접 증명이 힘드니까 모순법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자 봐봐. 봐봐. 얘면 얘이다가 성립해왔는데 어떻게 얘가 성립을 하겠어? 라고 둘은 모순관계임을 이용하는 거야. 얘가 성립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성립한다? 라고 모순관계를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모순관계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자, P면 낙Q가 성립해? P면 낙Q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P면 낙Q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디예요? 여기잖아. 맞지? P가 낙Q에 속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P면 Q이다가 거짓이잖아. 보이니? 뭔 소리인지 이해 못하고 있니? 알았어, 넘어갈게. 아니야, 넘어가면 안 돼. 이거 이해 못하면 나중에 논리, 진리치를 따지는 게 힘들어져요. 아니, 봐봐, 얘들아. 얘는 속하잖아. P면 Q이다 성립이야, 거짓이야? 성립이죠. 맞죠? 얘는 P면 Q이다는 성립하지 않죠. 맞죠? 아, 미안해. 성립하죠. 미안해. 얘는 P면 Q이다가 성립하지 않죠. 맞니? 얘도 P면 Q이다 성립하지 않죠. 얘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죠. 맞아? 근데 봐봐. 이 진리치를 가지고 P면 낙Q이다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참이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얘가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야.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자 봐봐. 그러면 P면 낙Q이다를 증명할게. P면 낙Q이다 성립하지 않죠. 맞잖아. 그럼 P면 낙Q이다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얘는 P면 낙Q이다가 성립하지 않네? P면 Q이다가 성립하겠네가 되는 거야. 이거 고1 수학이야 얘들아. 고1 수학. 고1 수학이야. 다시 두 번째 볼게. 자, P면 낙Q이다가 성립하니? 하지 않죠. 안 하잖아. 맞지? 속하지 않잖아. 그럼 당연히 거짓이니까 얘도 활용할 수 있는 애 중에 하나네. 자, 세 번째 볼게. P면 낙Q이다가 성립하니? 하지 않죠. 근데 봐봐. 얘는 또 거짓이잖아. 얘는 기류법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맞지? 그래. 그러니까 얘도 봐봐. P면 낙Q이다 성립하니?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또 거짓이죠. 얘도 못 쓰지. 자, P면 낙Q이다 성립하니? 성립하죠. 얘는 또 쓸 수 있죠, 그러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기류법을 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돼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이미 진리집합 포함관계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류법은 현실적으로 쓸 일이 없어요. 이거 되게 웃긴 증명법인데 그냥 정석이 있어가지고 다 쓰고 있는 거야. 기류법은 수능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되게 한계가 큰 증명법이야. 나는 이걸 이미 고1 때 알았어요. 근데 그 누구도 대답을 못 해주는 거야. 기류법이 문제가 있다는 걸. 나 혼자 깨우쳤어 사실은 이거를. 자, 다시 돌아올게요. 얘들아. 잘 봐. 지금 상호 베타 상태 공존이라는 상태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자, 무슨 쪽으로 돌리고 있죠? 오른쪽이야. 근데 사실 왼쪽이래. 뭐야 이 새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미시세계에서는 실제 그래요. 미시세계에서는요. 존재와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중첩돼 있어.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런데 그걸 설명을 누가 했니? 여러분 영화적으로 인터스텔라 보면 돼 있어요. 우리가 차원이 높은 존재, 고차원 존재가 보면 모순적 상황이 설명이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간단한 거야. 고차원 존재만 설명이 돼요.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4차원이지. 고차원 존재면 해소가 됩니다. 자, 더 나가 볼게 이제. 자, 그래서 이 논의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1부학년도에 가능세계를 넣은 거야. 자, 그럼 가능세계에서 이해하고 싶었던 이거야.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옛날에는 참하니 거짓이 판별이 됐어요. 옛날에는 참하니 거짓이 판별이 됐어요. 이제는 감정 집합을 통해서 감정도 마찬가지로 참 거짓이 판별이 안 되는 경우나 심지어 참 거짓이 동시 성립하는 경우들까지 다양하게 생겨버렸어.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요. 한 방에 훅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 거야.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이제. 자, 그래서 가능세계는 이미 EBS에서 연계가 된 건데 첫 번째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가능세계는 이거야. 어떤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자, 참이라는 건 여러분 성립할 확률이 몇 %야? 100%죠. 거짓이라는 건 성립할 확률이 제로죠. 근데 봐라 얘들아. 이 확률을 표현한 수를 표현한 수직선 중에 우리는 딱 2점밖에 표현을 못하고 있잖아. 우리 진리치라는 건 여러분 이 사이에 수많은 확률들이 존재하잖아. 이해되셨어? 그래서 사실 진리치는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현 시점에 가장 적합하냐면 첫 번째 이거야. 첫 번째는 참 아니면 거짓으로만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또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확률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셨니?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확률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어디로 이어진다? 20학년도 베이즈주의자에서 딱 설명을 끝내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수능만 놓고 보면은 18학년도 상호 베타 상태 공존을 바탕으로 가능 세계 그리고 베이즈주의까지 간 다음에 제가 몇 개 엮은 거 바탕으로 여기까지 오시면 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잠깐만 이제 보여드리면 여러분 제가 논리 지문들이 이제 좀 풀어라고 주문을 드렸었고 아마 좀 뭐 학원이 이미 있다든지 해가지고 바쁜 친구들 많이 못 풀었을 텐데 일단 배경 설명을 통해 가지고 풀 수 있는 시간들 좀 가져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8학년도를 보시면요. 지금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해버리지. 베타 상태 공존이에요. 맞잖아, 얘들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은 공존할 수가 없어. 거시 세계에서는. 근데 미 세계에서 공존하고 있다 그러지. 그다음 봐라.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고전 논리는 참 거짓이 이분법적으로 딱 쪼개져 있어요. 근데 얘는 뭐래? 자, 잘 보셔야 돼. 참 교집합 거짓이래요. 필기할 필요는 없어. 참 교집합 거짓이라는 거야. 모순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과학에서 이미 발견이 됐기 때문에 논리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제 넘어간다 또. 그러면서 모순관계 좀 이따 이제 같이 풀어보실 거고, 그 다음에 가능세계 좀 이따 풀어보실 거고, 그 다음에 EBS 연계지문이 이어서 있고, 그 다음에 자, 많은 전통적 인신론자는 그러니까 과거의 논리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 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참, 두 번째는 거짓. 나머지는 그냥 물음표 모른다야. 맞죠? 그래서 전통적 인신론자는 어떻게 본다는 거야? 참이라고 판정을 하거나 거짓이라고 판정을 하거나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세모로 판정을 하거나만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 그렇게 하기에는 처리할 수 있는 명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블랙홀은 존재합니까?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일반인들한테 존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블랙홀에 대해서 얘기할 뿐이야. 누군가의 주장은 블랙홀이 화이트홀일 확률도 화이트홀일 가능성도 얘기해. 그 얘기야 얘들아. 즉 무슨 얘기야? 가능성이에요. 즉 무슨 얘기야? 기상청에서는 내일 눈이 온다를 확률로 얘기하지 참거짓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좀만 집중해. 내일 학교 행사가 있어. 비가 와. 할 거야 말 거야 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기상청에서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강수 확률이 80%라고 얘기하죠. 자, 물론 0%인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런데 봐봐. 예를 들면 기상청 날씨 보시면 알겠지만 강수 확률이 0% 확률 퍼센트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 근데 내일인가? 21시는 20%래. 20%래. 그럼 자 20%면 여러분 우산을 준비합니까? 준비하니? 저는 뭐 한 80%여도 그냥 이 모자 하나 쓰고 나갑니다. 그런 얘기야 얘들아. 다시 돌아올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능 세계로 들어갈 거야. 우리 이 지문의 흐름은. 그래서 이 흐름을 꼭 엮어서 보셔야 되고 오늘 수업을 들었으니까. 자 일단 다시 이쪽으로 와서 가능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가능 세계에서 맨 처음에 이 맥락에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순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모순관계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있어. EBS 지문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모순관계와 반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 모순관계는 이런 거야. 자 거시세계를 기준으로 볼게.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모순관계에서는 이항관계를 다루고요. P 또는 나피만 있는 경우만 다루며 P가 참이면 나피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나피는 참이기만 한, 즉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내용은요 이 정도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만 얘기를 해줘. 심지어 반대관계는 예시만 나오지 아예 설명 자체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일부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 언어로 설명돼서 여러분 처리가 안 될 건데 그래서 내가 자꾸 명제 진리치를 쓰라는 거야. 반대관계는 여러분 사망관계야. 그럼 뭐가 있냐? 춥다가 있어요. 덥다가 있어요. 적당하다가 있어요. 물론 이럴 수 있어. 나 지금 발가락은 되게 춥거든? 그런데 몸은 좀 적당한 것 같고 머리는 지금 더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잖아.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 우리는 지금 춥다면은 덥다, 적당하다, 거짓일 거야. 덥다가 참이면은 춥다, 적당하다, 거짓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자, 춥다와
덥다가 둘 다 거짓일 수 있나요? 있지. 적당하면 되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얘가 참이면 당연히 거짓이야. 얘가 참이면 당연히 거짓이야. 그런데 둘 다 거짓인 것도 가능한 게 반대관계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만 준 거야? 이 진리치만 준 거야. 그것도 이 진리치를 뭐로? 언어로만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갭이 확 뜨는데 왜 그런 거냐? 이걸 풀셋을 언제 줬어? EBS에서 준 거야. 애들이 이걸 알고 있다고 전자고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42번을 못 푸는 게 당연한 거야. 자, 여러분 42번 문제에 나는 정답을 1번 골랐다 손, 3번 골랐다 손, 4번 골랐다 손. 어떻게 4번을 골랐지? 되게 신기하네. 여러분 봐봐. 지문을 보시면 4단락에 뭐라고 나와 있니? 4단락에 완결성이 나와 있죠. 완결성은 뭐야? 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래요. 그럼 봐 얘들아. 완결성.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래. 완결성.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래. 완결성.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래. 야, 1번, 3번 정답 아니야? 왜 1번, 3번은 정답이 아니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인데. 1분 준다. 1번, 3번 독립성은 여러분 맞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1번, 3번 정답 아닌 이유를 쓰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정답 시위가 되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완결성이 뭐야? 둘 중 하나 반드시 참이래. 그러면 1번도 정답이고요. 3번도 정답이에요. 그리고 4번도 정답입니다. 배경시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출제자는 왜 냈냐? 생각을 해봐. 대전제는 뭐야? 시험의 대전제는 뭐예요? 정답은 하나지. 맞죠? 시험의 소전제는 뭡니까? 이걸 모르던데 배경 지식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보는 불충분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지문에 주어진 정보는 불충분할 수밖에 없죠. 왜? 너 이 블랙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니? 누가 있어 그럼? 우리는 Q이면 Q이다는 참일 수밖에 없다 정도의 명제만 100% 확률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부 다 확률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절대 단원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확률이 가장 높다이지. 벌써 너무 미안해. 너무 힘들어 보이네.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이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 우리 외부성 지문 기억나셔야 되는데 외부성 지문 보면요. 선지간의 논리관계 가지고 정답 특정하는 거 기억나죠? 찬성일 때 뭐 해야 된다? 할인율이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는 일관성을 가지고 선지가 하나로 정답이 특정이 됐었지. 그럼 이거 얘들아. 아, 완결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수 정답이 되나 보다라고 판정을 했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전제는 뭐냐면 배경식 또는 내가 정보가 불충분한 문제가 있었으니 완결성을 갖고 판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일단 세모 쳐놓으면 즉 완결성이 들어간 선지를 배제하면 정답은 4번 특정 끝났다 이렇게 갔어야 돼 실전. 자 그럼 다시 돌아 설명을 할게. 여러분이 아마 출제 예측으로 받았던 교재 있을 텐데 이게 EBS 19학년도 연계지문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 연계지문에서 아예 뭐라고 박아버리냐 마지막 문제 이렇게 박아요. 배중률이라는 것이 모순관계 반대관계 모두에 적용이 되냐 모순관계에만 적용이 되냐 반대관계에만 적용이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시험 범위 EBS에서 이미 이렇게 다뤄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미 애들이 뭐임을 알고 있는 거냐 보셔. 즉 배중률은 뭐야? 모순관계에만 적용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야. 저 따라오세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EBS에서 배중률이라는 N은 모순관계에만 적용이 되지 반대관계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가지고 심지어 한 문제까지 내놓은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러면 이걸 처리했다라고 전제하면 왜? 시험 범위니까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다시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럼 뭘 낸다? 배중률을 모순관계에 적용할 거냐 반대관계에 적용할 거냐 물어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보기는 모순관계야 반대관계야? 반대관계죠. 배중률 적용 가능 불가? 불가라고. 그래서 완결성에 따를 수가 없어. 왜? 얘는 반대관계니까. 완결성에 따를 수가 없어. 왜? 배중률 적용 반대관계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애당초 배중률이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모순관계니까. 이렇게 터셨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배경식 없다고 접근한다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기술들 쓰시면 돼. 우리가 외부성 지문에서 주장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일관된 근거를 갖고 왔듯이 배경식 있었다면 어떻게 돼야 돼? 배중률을 적용을 했다 안 했다. 자 반대관계는 적용하지 못한다. 모순관계는 적용한다야. 됐니? 그러니까 반대관계는 애당초 적용이 안 될 것이고 남는 정답 4번 끝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간다. 이 지문이 정말 말이 많아. 자, 검색해봐.
출제오준이 말이 많아. 다 잡소리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체할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딱 풀어드릴 건데 잘 보셔. 3단락인데요. 글의 주제는 가능세계죠. 그러면서 통한 담론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글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거야? 위쪽에서 가능세계 원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영역에다 적용을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얘들아 봐봐. A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가 A가 거짓이면 B랑 상관없이 참이라고 심지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얘 이해돼요? 도대체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얘들아 봐봐. A면 참이다가 A가 거짓이면 B에 상관없이 심지어 참이 된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처리가 가능해 불가능해? 처리가 불가능하죠. 이유는 정보가 없어서. 그럼 처리하지 말아야 돼. 하지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뭐야? 구조죠. 그럼에도니까 둘 다 역접이지. 그럼 봐라.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얘는 뭐랑 동치명제야? 얘랑 동치명제야. 자, 내가 기차를 탔지. 지각하지 않았대. 자, 내가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니까 지각하지 않았다죠. 됐어? 그런데 그럼에도니까 결국 뭐야? 주황색 반복되는 명제의 논박 구조를 괜히 한번 넣어준 거야. 왜? 낚으려고. 왜 구조를 볼 줄 아는지 보려고.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돼. A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들어와 있어. 가능세계잖아. 경우의 수라니까. 몇 가지가 들어와 있어? 4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보셔. 자, 우리는 첫 번째, 기차를 탔을 수도 있고 못 탔을 수도 있어. 두 번째, 우리가 정시에 도착을 했을 수도 있고 못 했을 수도 있어. 자, 봐. 기차를 타고 정시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기차를 타고 정시에 도착 못하는 경우의 수도 있겠죠. 기차를 못 타고 정시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도 있을 것이고 기차를 못 타고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야. 경우의 수는 이렇게 토탈 4가지야. 하지만 각각의 경우의 수는 확률이 같니 다르니 다르다고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의 유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사성은 바꿔 얘기하면 뭐겠니? 통계죠. 우리 일상생활 통계 내보면 어떤 확률이 제일 높아? 기차를 타면 정시에 도착할 확률이 제일 높죠. 기차 못 타면 정시에 도착 못할 확률이 제일 높죠. 두 확률은 제일 낮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야. 이런 반례들에도 불구하고. 왜? 유용하니까. 왜? 확률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근거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사성이 더 높다죠.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유사성이 더 높다? 무슨 얘기야? 통계적으로 그러하다잖아. 됐니? 그래. 결국에는 정답 몇 번이다? 보셔. 3번인데 내가 기차를 탄 가능세계끼리 비교해 볼게요. 내가 기차를 탄 가능세계끼리 비교해 볼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유사성이 낮죠. 내가 기차를 탄 가능세계 주어가 유사성이 더 낮죠. 정답은 3번 되시겠다. 내가 기차를 탔을 때 지각을 할 가능성이 더 낮다. 유사성이 더 낮다. 했니? 끝. 이런 문제예요. 자, 다른 선지들 당연히 꼼꼼하게 고민도 해보셔야 돼. 근데 내가 철저하게 경우의 수 확률 통계를 끌고 오는 이유는 어제 풀어봤었던 댐핑인자 지문도 보시면 알겠지만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확률 통계야. 왜냐면 여러분 모든 과학은 다 확률 통계예요. 모든 과학은. 연역법 없어 과학에.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옳은 것에서 파생하는 연역법은 있겠지. 그럼 도대체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확률적으로 옳은 거고, 실제로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화학을 배울 때만 해도요, 정확하게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가르쳤어요, 교과서에서. 오비탈 구름 모형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금 오비탈 구름 모형으로 가르치잖아. 오비탈 구름 모형이 뭐야? 전자를 그때그때 관측을 했을 때 전자가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점을 찍어서 표현한 거잖아. 근데 우리 때는 이 궤도를 돌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니까. 교과서에서. 왜? 그때는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때는 이게 확률이 제일 높았으니까. 그때는 칼로리 이겼으니까. 그때는 심장이 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왜? 그 시절에 있는 지식의 총합으로 오는 그랬거든. 생각을 해봐. 니네가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냥 우가 이러면서 살았을 텐데 뭐 말은 있었겠지만 도대체 니네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살았겠니?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살았겠니? 어떤 미친놈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겠어요. 그 시대에. 맞잖아.
심지어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이 있잖아. 그 얘기야. 자, 다시 돌아온다. 왜 이렇게 지쳤을까? 미안해. 미안해요. 자, 1달러부터 갑시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항상 주제 세팅 달라고 봅시다.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할 때 P와 나P는 모순관계이다. 벌써 내용이 오류가 많죠. 어떻게 P와 나P가 모순관계야? 둘 다 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모든 경우를 제끼고 이미 EBS 다뤘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대. 그러면서 P와 나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 봐봐. 모순관계가 아닌 게 무모순이야. 맞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무모순율이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명제인 모순관계가 아닌 명제들도 있대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즉 가능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나 봐. 가능세계.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거다. 즉 2달러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이제 논의는 가능세계로 좁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래. 자, 잘 들어 얘들아. 일상에서 쓴다 확률이라고요. 즉 정리하면 뭐니? 확률이 100%다 필연성이에요. 확률이 어떻게 된다? 1과 0 사이다 가능성이야. 가능하잖아. 이해됐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 P가 가능하다가 왜 적어도 하나일까? 얘기했잖아. 확률의 정의가 뭐였어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했잖아.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연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 자연수 하나겠지. 필연적이다는 전체 경우분의 전체 경우니까 확률 1이고 모든 경우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이거야. 필연성은 뭐야? 100%. 가능성은 뭐야? 0과 1 사이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봐라 얘들아. Q이면 Q이다는 100% 참일 수밖에 없죠. Q는 Q지. Q는 Q에 속하잖아 얘들아. 무조건 참이지. 볼 필요도 없이. 됐어? 그래서 필연적인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가능하대라고 정의했죠. 즉 얘네들은 확률적으로 뭐와 0과 1 사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다부터 경주했던데요. 누가 아니? 그거 국립중앙박물관을 옮겨놨을지 그리고 모조품 세워놨을지 누가 아니? 일본 애들이 다 가져갔고 남아있는 건 가짜일지. 내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럼 봐라. 결국 무슨 얘기야? 가능성과 필연성에 대한 개념 설명이야.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구조도 그려봐요. 3달러까지 구조도 그려봐요. 잠깐만 4달러까지 하고 구조도 그려보자. 얘들아 그리고 봐라. 4달러 가능세계 4가지 특성이 있대. 얘도 독립문단이야. 그래서 4가지 특성. 첫째 일관성, 둘째 포괄성, 셋째 완결성, 넷째 독립성. 그리고 마지막 단락 요약정리 끝. 됐어? 예,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지막 5단락 요약정리 끝까지 해가지고 구조도 그려보실 거야. 자, 혹시 이 캡처 필기 안 돼 있는 사람 손 올려드릴게요. 영상 끊었다 갑니다.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왔기 때문인데 지문에 나온 내용은요. 1단락 주제 모순관계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모순관계, P와 나P와의 관계, 동시에 참이나 거짓이 불가능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근데 문제는 얘들아 이걸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처리가 하나도 안 돼요.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P와 나P의 관계고 참이면 거짓이고 거짓이면 참이니까 둘 다 동시에 참 거짓이 안 된다죠. 하나가 참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거짓이죠. 둘 다 동시에 참, 둘 다 동시에 거짓이 아니죠. 이렇게 진리티로 제 구성 표현을 해주셔야지. 어제 풀어보셨던 그 검색어, 배너 검색하셨나요? 네이버에? 매일같이 해주시고. 검색어 상이 어떻게 노출된다?에서 댐핑인자 계산하는 거라든지 마지막 문제에서 댐핑인자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걸 도대체 국어라고 할 거냐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니까. 자, 그런데 집합과 명제고 문제는 집합과 명제에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걸 배우셨지만 가능성으로 배우시진 않았다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가능세계 필연성은 무슨 얘기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라고요? 100%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반면에 가능성은 뭐라고?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와 뭐 사이라고? 네, 1과 0 사이를 의미한다고. 선생님, 가능성 0은 어디 갔나요? 그래, 애들아 봐봐. 우리 P,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전체에서 해당 사건 빼줬잖아. 0 되겠죠, 그러면. 맞죠? 필연적인 사건은 확률이 100%니까 여사건은 전체에서 필연적이지 않은 사건 100% 빼주면 1-1 0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필연성이다. 사건이 확률이 100%다라는 것은 이 지문에서는 둘이 동치명제인 거잖아, 사실은. 이 지문뿐만이 아니라 이게 동치명제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래서 필연성을 확률이 0 또는 1이라고 써주는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 더 얘기를 할게. 여기서 적어도 하나 성립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쪽으로 올게요. 적어도 왜 하나가 됐는지 이것도 설명드렸잖아. 우리 수학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을 가지고 오는데, 원칙적으로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든 얘네들 전부 다 자연수를 기반한다고요. 그래서 전체 시행 횟수분의 또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경우의 수라는 자연수라는 개념으로 구하고 있어서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까지 잡아주셨어야 되고, 하나 더 얘기한다. Q면 Q에 나는 볼 필요 없이 참이지. A는 A지. 나는 나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얘는 무슨 얘기야? 확률 100%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필연적 명제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준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던질 거예요. 좀 이따가. 자, 3단락 갈 거야. 자, 3단락은 뭐라고 하니?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었던 원리를 현실 세계에다 적용을 해보자는 거고, 사람들은 뭐라고 적용한대? 내가 기차를 탔으면 지각하지 않았다, 정시에 도착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주장을 딱 던져놓고 갑자기 역접이 두 번 붙어요. 그래서 전통 논리를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뭐 하라고? 저한테 따라오지 마세요. 뭐 하라고? 정보 처리하지 말라고. 어차피 처리하라고 낸 정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불충분해서 처리가 안 되실 때는 처리하지 마셔라. 대신에 뭐는 처리가 가능하다? 구조는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역접의 역접이니까 순접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접의 역접 결국에는 A랑 주장이 똑같아져 버렸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차를 탔을 때 지각했다고 얘기를 하잖아. 기차를 못 타서 지각을 했다고 얘기를 해. 야, 기차 못 타도 택시 타고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대.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뭐였어요? 유사성이었죠. 그런데 현실 세계와 유사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용어로 바꿨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확률이라니까. 정확하게 뭐야? 통계라니까. 즉, 확률 통계를 내봤더니 기차를 타면 정시에 도착할 확률이 커. 기차를 탔는데 지각 확률은 작아. 기차를 못 탔으면 지각할 확률이 높아. 기차를 못 타는데 지각하지 않을 확률, 정시에 도착할 확률은 낮아.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통계 때문에. 된 여기까지. 그리고 4번, 4단락은 독립문단으로 각각에 쓰여진 내용들을 적용하는 문제였던 거고, 42번을 내기 위한 독립문단이었어요. 마지막 5단락은 결론으로 끝났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어? 그래서 이렇게 풀이 과정을 한번 정리를 쫙 한번 해주셔야 돼. 자, 필기 해주시고, 선생님 여기 한 30초 정도 잡고 올게요. 아, 또 까먹었네. 피자 사준다 그래놓고. 어떻게 이렇게 못 외울까? 이름도 못 외워. 간식도 못 외워. 할 줄 아는 건 국어밖에 없구만. 자, 39번 보겠습니다. 아, 노는 것도 잘해. 노는 것도 잘하는데, 못 미치겠다. 답답하다, 나도. 이제 혼자 이제 차 타고 가면은 이제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그런데 어제 내가 차 이제 딱 이렇게 그 신호등. 그 먹이는 신호등 빨간 불을 딱 걸린 다음에 내가, 예, 운동 좋아하니까 이제 어제 잠깐 짬내가지고 그 KCC 농구 보고 왔어요. 농구 보고 와서 혼자 신나가지고 털옷 입고 혼자 후 이거를 차 안에서 딱 했는데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랑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그 아주머니가 진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웃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좀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 텐션으로 지금 아마 하도 힘들어서 한 2월 달쯤 되면 그 이제 농구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니스 챌린지 해가지고 춤추는 거. 그거 하면 이제 상품 주고. 아마 제가 그걸 다 타고 있지 않을까. 집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워 챌린지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추는 거였어요. 민망해 하지 마. 야, 민망해 하지 마요. 아마 저인지는 모를 거야. 변장을 걸거든. 자, 봐, 이제. 39번. 배중률은. 이걸 풀기가 너무 어려웠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배중률은 모순관계에 대한 법칙이야. 라고 이미 풀었던 애들은 당연히 이게 너무 눈이 가는 선지였고 1번 정답인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뭐 하셨냐? 발췌도 가셨어요. 배중률은 모든 가는 세계에서 성립한다. 자, 배중률로 왔어. 자, 어느 세계에서든 이라는 워딩이 나왔네요. 맞니? 그럼 어느라는 말을 뭐로 바꿔 쓴 거야? 모든이라고 바꾼 거죠. 됐니? 그래서 정답은 1번 되셨고, 자, 봐봐. 모든 가능한 명제잖아. 자, 정확하게 하죠. 봐봐. 모든 필연적인 명제는 항상 현실 세계에서 성립이죠. 성립 확률 100%니까.
맞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2번은?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 세계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지. 2번 선지.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 세계가 있다. 필연적인 명제는 확률 100%인데 어떻게 성립하지 않지? 모순율은 P, 나P 둘 중 하나가 참이죠. 전통적 논리학 발제도 하셨으면 알겠지만 A면 B다의 참거짓은 A가 아니라 B죠. 그러니까 바꿔 쓰는 게 보여야 돼, 얘들아. 됐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A, P와 나P가 모두 참인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참이죠. 정확하게 바꿔 쓰세요, 얘들아. 필연적인 명제는 100% 성립이야. 없어,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정확하게 고쳐두세요. 됐니, 여기까지? 앞으로 첫 수업부터 그냥 변장을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원래 제 텐션이 그랬던 걸 보여드려야 될 거야. 그래야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해도 여러분이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원래 좀 약간 정신이 나가 있고 약간 잔잔히 미쳐서 텐션이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갑자기 막 챌린지 하고 있고 그러면은 왜 저러실까라고 니네 걱정할 거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40번 볼게요. 왜냐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수업할 때 요즘 양복 입고 하잖아. 근데 양복 입고 이제 경기장 딱 보러 갔어. 근데 원래 여러분 잔잔히 미쳐있는 사람들끼리는 딱 보면 알아. 딱 봤는데 중간에 알죠? 피자 나눠주는 거, 치어리더들이. 피자를 나눠줘요. 근데 딱 봐도 내가 봤을 때 딱 보고 나 안 거야. 저 새끼 보나마나 놀 새끼다. 그래갖고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양복 입고 갑자기 이걸 챌린지를 하려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눈길을 딱 피했는데 내가 다음에 갔을 때는 피자 한 4판 다 받아가지고 이 판에 다 뿌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부터는 무조건 내 변장 본다. 놀라지 마, 얘들아.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일부터 내가 변장 볼게. 기대도 하지 마.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민망해도 하지 마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자, 40번 문제 볼게요.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예. 기억, 니은. 다 붙으면 경주했다, 다 붙으면 개성했을 수도 있다. 자, 봐, 얘들아. 그렇죠. 얘네는 전부 다 뭐야? 가능세계잖아. 가능세계라는 건 뭐가 존재하니? 확률이 뭐와 뭐 사이로 존재하니? 0과 1 사이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2번 선지를 잘 봐야 돼. 이게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를 꼬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두 번 꼬은 건데 잘 보셔야 되나? Q이면 Q이다는 필연적 명제죠. 맞죠? 그럼 잘 보셔야 돼. Q이면 Q이다가 항상 성립일 뿐이야. 근데 여기서 한번 낚은 거야. 첫 번째 낚시 포인트는 뭐냐면요. Q가 아니라 Q이면 Q이다가 성립이야. 맞죠? Q가 아니라 Q이면 Q이다가 성립이라고요. 첫 번째 낚시 포인트는. 두 번째. 얘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모든 가능세계가 성립이지, 사실. 그럼 봐봐. 기억은 거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1번에서 이어진 거야. 기억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 거짓인 것이 없다. false가 아니다. 즉 무슨 얘기야? 참이다. 100% 참이다라고 해버린 거잖아. 이해됐니? 기억이 필연적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낚은 거야? 야, Q이면 Q 항상 성립이지? 필연적이지? 라고 어떻게 보면 물어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한테 편하게 정답 2번이 나오는 건 이거야. Q이면 Q이다가 성립이지 기억이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 두 번째, 기억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가능세계의 주제였던 거고 따라서 기억은 거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해야지 기억인 가능세계는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정답 2번이구나. 끝. 깔끔하게 끝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손으로 써서 질문해.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내가 이 지문을 왜 이렇게 해체를 해버리냐면 이미 6년이 지나서 심지어 작년 6월에 나왔던 지문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자꾸 니네가 처음 봐 라고 전제하고 내가지고는 의미가 이제 없어요. 그냥 알고 있다고 전제해야 되고 대신에 여러분은 처음 보는 상태에서 풀었지만은 내가 자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문제를 해설해드리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뒤쪽 지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이제 적용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습관의 문제야. 내가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전제하고 접근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디선가 알고 있는 내용을 끄집어 와서 적용해보라는 거야. 모든 지문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끝났네. 해설 끝났어요, 얘들아. 이게 출제 오류라고 얘기가 될 만한 지문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세계, 수능, 가능세계 지문 오류. 난리가 나요. 갑자기 화났다. 이원준 선생님 정말 화나네요. 애들 화났어요, 지금. 화날 새. 출제는 여기 국립대 철학과 교수님 출제 오류 검토 내용 다 쓸데없는 소리야. 다 복수 정답인 이유. 이의제기 출제 오류. 복수 정답 논란. 중학생도 이해하는 출제 오류. 아니에요. 중학생이라서 출제 오류인 거예요. 고등학생은 출제 오류가 아닙니다.
출제 오류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 오류니? 자기들이 모르는 거야. 시험 범위를. EBS 전제됐다는 걸 모르는 거야. 아니 EBS 한 번만 들여다봐도 이미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출제 오류야? EBS 알고 전제하고 낸 건데. 영상 여기까지. 자, 날개 또는 수갑.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렇죠. 우리는 다 건조하게 살고 있으니까 상상력이 없어요. 우리는 모순이야. 날개면서 수갑일 수가 없잖아. 감흥도 없죠. 모순관계라고. 네, 그래서 이 지문을 엮어서 보는 거야, 얘들아. 잘 보셔야 돼. 자, 처음부터 볼게. 자, 앞부분 줄거리 샵1. 초반부 인사배 세팅하라 그랬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 부산 갈매기. 애증. 애증이니 혹시? 애만 있니? 증만 있니? 애증이니? 봐, 벌써 이게 모순이잖아. 애와 증이라는 게 벌써 모순이잖아요. 봐. 독립산업은 사무직 남자 직원 사원들에게까지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제복을 착용하려 했더니 다들 막 들고 일어났대요. 핵심 소재는 그럼 뭐야? 제복이죠. 제복이죠. 그런데 봐봐. 샵2로 가봐. 제복을 입는 게 좋을까 나쁠까? 사실 그거예요. 그 항공사에서 승무원들을 제복을 입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되게 멋있잖아요. 안 멋있니? 저는 멋있어요. 그럼 그 멋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항까지 출퇴근하는 그 과정에서 그 자체로 사실은 홍보 효과도 노리는 거긴 하거든. 왜냐면 출퇴근할 때 제복을 입게 하는 그 규정이 그런 목적인 거야. 근데 봐봐. 그렇지 않은 직장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직장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들 뭐라고 하냐. 제복이라는 것이 입지도 않았는데 이미 입혀져 있다는 거야. 절반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서 도시기가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히면서 야,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죠. 야, 다 요식행위고 그냥 결론은 다 결론이 내려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다. 내가 어떤 회사에 제복을 입고 다니면 내가 그 신분이고 내 직업인 게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내 행동에 제약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예를 들면 승무원이라고 치자. 남자 승무원도 많이 있어요. 물론 다 잘생기고 키도 크겠지만 어쨌든 남자 승무원이라고 치자.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아프리카 항공의 승무원이라고 치자. 그럼 승무원이 내가 승무원 옷을 입고 마음대로 하고 다닐 순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롯데자이언츠 모자를 쓰고 롯데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고 그날 경기를 졌는데 선수가 서면에서 11시에 술 처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걸 길 가다가 본 부산 아재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자유가 되게 제약이 되잖아. 그날 게임에서 져서 술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벌써 여러분은 들끓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복 입는다는 게 그렇게 예민한 이유는 왜 그런 거야?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 마저 몸에 깨든가 벗어버리든가. 즉, 몸에 깬다? 수갑을 차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날개로 갈아입고 도망가든지야. 즉, 뭐야? 부자유와 구속과 자유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야, 사실. 됐니? 그러면서 야, 저 사람 뭐야? 비웃고 있잖아. 그냥 제복 얘기 그만해. 이미 결정 난 거야. 선택해 빨리. 제복은 이미 결정이 났고 우린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더 이상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인물이 새로 나왔으니까 흐름을 끊어볼게요. 샵3 생산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은 우리나라의 좀 한계이기도 한데요.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아직도 산업공상이야. 선비사, 농, 공, 상. 장사하는 거 제일 천시하고요. 그 다음에 공돌이들, 기계 만지는 사람들 그 다음이고,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이고, 펜대 굴리는 걸 제일 최고로 쳤단 말이야, 유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 직업이 뭐냐를 물어봐. 그래서 사무직이야, 오케이. 현장직이야, 별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야. 특히나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뭐라고 보고 있어?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하는 애가 야릇한 웃음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장성태가 야, 너 뭔데 이 새끼야 라고 얘기하면서 소리를 훅 질렀고 미수윤이 다가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간땡이가 크죠. 보통은 이러면 도망가거든요. 비실비실 눈치 보면서. 그런데 오히려 저 불렀어요? 라고 와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야릇한 웃음이 계속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저 새끼 뭔데 비웃어? 라고 하면서 약간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뭔데 비웃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저씨가 정말 당당히 얘기하죠. 용서라는 말,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도 되게 크게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 봐. 그냥 깔끔하게 내가 술 처먹고 실수했네? 미안해. 그냥 내가 깜빵 갈게.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갈게. 우리 부하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라고 들어가면 혼자 구속되고 끝이에요. 그런데 야, 내가 썼는데 말이야, 그 공포장을 저 새끼가 잘못 옮겨 적었다더라? 이런 개 같은 소리라니까 지금 다 싸잡아서 들어가는 거야, 지금. 구속이 한두 명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결국 어제 구속된 거 아니? 되게 재밌어, 지금. 너무 재밌어. 막 나는 안 될 줄 알았거든? 왜냐면 갑자기 막 지지율이 40%래. 야, 이거 알 수가 없다. 혹시 이재명이 뭐 깜방 가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버렸어.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내 얘기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남자답게 그런 일이 생겼고 자기 실수가 생겼으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못 빌 거 빌고 제값 받을 거 받아야 되는데 그게 주저주저 상황 판단도 못해. 최선의 선택도 못했어. 괜히 책임 면피하다 옆에 있는 자기 도와줬던 사람들까지 다 묶어서 다 들어갔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제 공중분해 돼버려서 모르겠어. 그 다음은 또 뭐가 될지. 아무튼 나는 그냥 옆에서 불구경하는 느낌으로 되게 재밌어. 자, 다시 볼게요. 이 사람은 되게 당당해. 아, 제가 비웃음으로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굉장한 용기예요. 엿듣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컸어요. 저도 같은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들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 오라, 그래. 라고 하면서 벌써 비꼬고 있죠. 또 부서 어디야? 이 말 자체가 여러분, 봐봐. 반말이죠. 이 자체에서 벌써 뭐가 보이는 거야? 그렇죠. 계급이 보이는 거지. 직급이든 뭐든. 그러면서 뭐야? 생산부 1공장인데요. 저 자벽부예요. 알바예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급이 높거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나도 모르게 주눅들기 마련이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좀 굽신거리는 자세로 가기 마련인데 그래서 보통은 허세 부리느라 월급은 200이지만 풀알부로 180만 원짜리 포르쉐를 끌고 있잖아. 근데 얘는 어때? 아, 저는 그냥 현장직 잡분데요. 그냥 지금 쿠팡 알바 뛰러 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아주 어이가 없지. 그래서 이런 뭔데?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야? 그럼 짝을 한번 채워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꼬고 있죠. 이 사람은 그 비꼬는 또는 공격적인 말에 단 하나의 동요도 없이 자기의 페이스로 상대방한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게 기가 센 사람이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인 거고 사실은 결국에는 이런 사람까지 나는 가야 된다고. 나 포함.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남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자는 왜 만만한 상대냐? 사실은 만만하지가 않아. 근데 왜 만만한 상대냐? 자벽부라서. 그래서 장 씨는 권 씨를 놀잇개감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놀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도식이는 사람 볼 줄 알죠. 아, 저 새끼 보통 아닌데? 왜 보통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꼬는데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야? 보통은 비굴한데 비굴하지도 않아요.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약간 마동석 닮아 나와. 두툼한 입술, 커다란 눈, 눈에 띄는 특징이 없고 체구는 마동석 아니네. 체구도 작은 사람인데 나이도 많은데 저렇게 반말 들으면서도 어떻게 관록이 보인대요. 즉 이 사람한테서 뭐가 딱 보인 거죠. 심지어 그 관록에서 그런 사람의 태도에서 뭐가 보인다? 교양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자벽부가 저런 교양이 있을 수가 있나? 라는 느낌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저도 이제 교양 있게 수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올해 들어서 이제 욕도 안 하고 까불지도 않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다들 자. 그리고 너무 이제 진지충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제 직업 때문에 다시 이제 딴따라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필기 정리하시고 오른쪽 갈게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얘가 훅 하고 들어오죠. 너희들은 무슨 얘기를 해? 우리는 작업 중에는 팔이 날아가서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산업재해 났는데 모르쇠 하고 있으니 팔이 날아간 동료를 위해서, 팔이 잘린 동료를 위해서 그 수술 비용을 얻어내려고 회사랑 투쟁하고 있는데 니네는 옷 때문에 투쟁을 한다. 듣자마자 인간이라면 얼굴이 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런 것 같다. 내가 내 스스로한테 거짓됨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땐 이런 자신감이 나와. 두 번째는 내 실력이 있어야 돼. 즉 다시 한번 삶에 있어서 떳떳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데 사람이 평소에 죄 짓고 살아. 그럼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눈치를 봐. 두 번째, 내 실력이 없지. 그러면 실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떳떳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두 번째, 내 실력을 찾는 건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도 안 걸려요, 얘들아. 한 분야를 정해서 10년을 파면요.
돼요. 내가 입안에선 비유를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하루는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종이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몇 페이지 풀었죠? 5페이지쯤 풀었나요? 오케이. 자, 종이 5장이에요. 종이 5장이에요. 여러분, 종이 5장이 100이라면 몇 장이니? 잡고 계세요. 여기. 500장이야. 500장? 그거 고등학교 1, 3년 하면 얼마입니까? 1500장이야. 제가 저 역시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이 있었고 저 역시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랐으면 저 역시도 하루 한 장 한 장 쌓이는 그 종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봐. 종이 한 장에 쌓여서 200일이면 이만큼, 종이 한 장 쌓여서 2년이면 이만큼이야. 10년이면 여러분 내 키가 3m 돼 있을 거야. 종이 한 장씩 여러분 밟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키 좀 많이 커졌니? 아직 부족합니까? 한 8년 정도 더 클게요 그러면. 그거라니까. 인생이 별거 없어. 아 진짜 별로 차이 안 나네. 한 10년 정도 쌓아봐요. 책이 이만큼 쌓여있다고. 여러분 실력이 여러분 인생이 이만큼 쌓여있는 거야. 인생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루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종이 한 장 정도야 별거 아니겠지만 바꿔 얘기하잖아. 그 종이 한 장이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면 그 누구도 비교가 안 되고 내 인생에서 그냥 끝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벽부인 이 사람은 아마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 사람의 인생을 얼추 본 것 같아. 그리고 샵4가 됐거든. 얼마나 이 사람이 덜 떨어졌는지 딱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사람이나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대통령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뭐 하고 있어? 민기적거리고 있다니까. 옆에 있는 건희 씨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하세요? 빨리 결정하세요. 우리 망명이라도 하지. 아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망명이라도 하지 빨리. 그러니까 바로 출국 정지부터 때렸잖아. 야 출국 정지 때렸으면 뭐해. 그냥 대통령 전용기 빨리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마누라라도 빨리 해외로 도피를 시키든지. 아니, 무슨 판단이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 줄줄이 끌고 깜빵을 같이 가지 손잡고. 그러면서 아내는 뭐야? 뭐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깟 제복 때문에 사표를 던졌다고? 아휴 잘렸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어이가 없어 하는 중이야. 너무 웃기죠? 그 제복 입기 싫어가지고 출근도 안 하는데 그렇다고 스스로 사직서도 안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인간은 벌써 얼마나 우유부단하죠. 봐봐. 이 사람은 마음에서는 이미 뭐야? 제복을 거부해. 그런데 행동을 해요 못해요? 행동은 못해. 이해됐어요? 이만큼 우유부단한 인간이에요. 결론은 뭐야? 우유부단이야.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복을 거부하는데 거부하지 못한다. 이 자체가 뭐야? 모순이라니까. 인생 살다 보면 끝없는 모순의 상황이 놓인다니까. 이 모순의 상황에 대해서 해법이 뭐는지 계속 탐색하도록 하는 논리지문, 과학지문, 문학지문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총각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고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 굳게 믿었고 야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야 너무 쫌생이 같지 않냐? 야 거기 아니면 내가 회사 안 다닐 줄 알아? 야 그 제복 안 입고 말지 말하면서 제복 하나 때문에 회사 그만두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회사도 아닌 방구석에서. 전문용어로 방구석 여포. 이렇게 큰 소리로 했지만 그러면 집에 있으면 되지. 또 집을 나섰어요. 얼마나 모순적이야. 일단은 큰 소리는 쳤어. 그런데 괜히 쫄려. 그러니까 어떻게? 출근하고 있다니까. 회사 안 간다고 해놓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게시 벌써 시작이 됐어요. 결국 그 제복 어떻게 하고 있어? 입고 있죠. 숨 막혀. 거부하고 있으면 거부를 하면 되는데 거부하니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전부 다 약간 군대처럼 갔어요. 어떻게 됐어? 전부 다 수갑을 차고 있는 듯해. 그런데 괜히 혼자 뭐라고 느끼는 거야?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나에 대한 야유처럼 느끼는 거죠. 나 혼자 외톨이. 더군다나 나 없어도 저렇게 진행될 수가 있어? 화도 나지만 외롭죠. 근데 봐봐.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서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들어서지도 못해. 나가지도 못해. 계속 모순적인 상황. 이해됐니?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런 모순적 상황에 항상 놓이고요. 내 스스로도 모순적인 인간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인생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끝없이 거쳐가면서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제가 지금도 이제 왜 제가 정직원들을 안 쓰냐면 제가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일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회사도 다녔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요. 어른들은 바꾸지를 않다고요. 절대로. 내가 사실 이직을 선택한 이유도 하나인데 근데 어제 그제 또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바뀐다기보다는요. 여러분 나이 때는 되게 많은 가능성이 있고 선명도가 되게 흐릿해. 그런데
그 흐릿했던 선명도에서 선명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을 뿐이고 저랑 상담을 하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 진로 고민을 하는데 이미 스스로 답을 알아요. 다만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답을 더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원래 인간은 바뀌는 존재는 아니야. 근데 그건 있어. 내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본성이 뭔지 찾아서 그 본성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잡다구니한 감정들, 뭐 불안감, 괴로움, 증오 이런 게 거의 사라져요. 거의 사라져.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은 쉽진 않아. 그런데 그 과정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그 과정을 거치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힘들 거라면 정답 찾으면 살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고 보통은 못 고칩니다. 근데 이것도 능지야. 능지가 있는 사람은 또 고쳐요. 여러분 잘 바꿔가실 거라고,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희한하게 답은 나와요. 잘 봐. 자, A를 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했어? 내적 갈등이요. 근데 봐봐. 내적 갈등이라기보다는 뭐 했어? 그 사람 외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정을 해보고 있지. 그러면 A는 뭐냐면 이거야. 누가 보고 있니? 민도식이니? 민도식이 보기에 그 자벽부를 본 거죠. 권을 본 거죠. 그래서 민도식이 권을 보고 뭐 하고 있어? 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죠. 민도식이 권을 평가하고 있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죠. 됐니? 그럼 뭐야? 4번이죠. 서술자까지 넣어보자. 서술자가 수많은 인물 중에 누굴 선택해? 민도식을 주어로 선택했죠. 그래서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 민도식의 시선, 인물의 특징, 권의 특징. 됐니? 정답은 4번. 이게 핵심 아이디어였으니까. 권이란 인물에 대한. 넘어갈까요? 그려야 돼, 얘들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거 중학교 2학년 평가 문제집에 있는 도식이야. 그려야 돼요. 이 그림이 그대로 박혀있어. 중학교 2학년 내신 평가 문제집. 아마 교과학습 활동으로 있나 봐요. 이런 형태가. 그리고 계십니까? 그리셔야 직관적으로 온다, 얘들아. 이거 눈으로 보고 그냥 적당히 흘려버리면 다 휘발돼요. 필기하십시오. 자, 되셨으면 29번. 기억의 의미. 자, 나머지 절반. 아까도 얘기했었죠. 자, 이제 제복을 최종적으로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죠. 즉, 수용할 것이냐, 수갑을 찰 것이냐, 거부하고 날개를 찰 것이냐. 즉, 자유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통제를 받을 것이냐. 1번 선지 볼게. 이미 끝난 일이야라는 말로 볼 때 남자 사원 중에 기억을 입을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험악해진 분위기로 보아 당연히 갈등이 있죠. 험악해졌다. 갈등이다. 맞죠? 그리고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맞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이뤄진 갈등들 맞죠? 우리 다 같이 입을 건지 말 건지. 그냥 지나칠 수요가 없었습니다란 말로 보아 권씨도 남자 사원을 답 나왔죠. 이 얘기야, 얘들아. 지금 이 글의 주제는 사실은 이 권에 일단은 첫 번째 주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권에 대한 아이디어는 28번에서 물어봤고 그 28번이 어디로? 정답 성지 3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야. 자, 권 씨가 그렇게 웃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뭐 때문이야? 한쪽은 팔이 날아갔잖아요. 한쪽은 제복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팔 때문에 투쟁을 하고 있는데 쟤네는 고작 제복 때문에 투쟁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나 창피스러워. 그게 이 작품의 초반부 주제인 거야. 다시 봐. 그게 이 작품의 초반부 주제인 거야. 이게 작품의 초반부 주제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옷 때문에, 한쪽에서는 팔 때문에 투쟁을 하는데 넌 옷 때문에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어? 이게 주제 첫 번째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첫 번째 주제 가지고 28, 29, A랑 엮어서 3번 선지 설계를 한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계속 본다. 30번. A2에 대한 이해. 자, A.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 누구의 입장이야? 그렇죠. 민도식의 어떤 감정 또는 민도식의 주변에 일어나는 CDE는 봐봐. 이 감정의 주체 민도식이죠. 이 감정의 주체 민도식이죠. 이거는 아내의 재촉이죠. 자, 야릇한 웃음, 생산부 공원의 태도, 감정. 그리고 미스윤의 반응. 그럼 봐. 결국에는 뭐냐면 A는 전부 다 어떤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들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럼 봐. 권 씨는 어쨌든 사무직 직원들의 대화에 관심을 모르겠으나 듣고 있죠. 그럼 듣고 있으면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냥 안 듣든지 아이폰을 뭐 에어팟을 꽂든지 아니면 절로 가버렸을 거 아니야. 2번 선지. 당연히 얘가 갑자기 화를 냈으니까 좀 당황을 한 거지. 3번.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이런 반응 보일 수밖에 없죠. 자, 4번, 5번인데 내가 몇 번 얘기했지? 뭐라고? 오답 설계하는 유형, 주어랑 객체를 바꿔 쓰는 거. 주어랑 목적어 또는 부사어를 뒤집어 쓰는 거. 사원들이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민도식이 느낀 거지. 주체가 누구야? 민도식이라고. 됐니? 그래서 뭘 바꿔 쓰고 있다? 주어를 바꿔 쓰고 있다. 정답 5번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왜 중요한 거냐면 반응이란 건 감정이잖아. 이 감정의 주체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고, 어제 풀었었던 문제 기억날 텐데 아버지가 빨치산이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 되게 죄 지은 것처럼 살았었고, 그 지문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산이 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내가 느낀 감정을 산으로 주어를 바꿔 쓰는 게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이런 설계들 이제는 거의 한 2지문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 꼴이니까 주어 문장 구조 잡는 거 한번 느낌 잘 잡아보시고,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이제 논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져다 쓴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집단의 논리가 있을 거고, 집단의 논리 뭐하고 있어? 비판하면서도 결정을 못하는 중도적 주인공이라고 했으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인간이죠.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봐봐. 이 사람은 뭐야? 일단 주체적인 부분도 있어. 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뭐야? 적극성이 떨어져. 모순이죠. 됐니? 자, 그럼 1번 선지부터 봐. 자, 첫 번째. 일단 민도식은 비판적 인식 주체가 있죠. 자, 봐봐. 민도식은 벌써 2번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친 옷을 둘러싼 논쟁. 자, 크게 두 가지가 틀렸는데, 첫 번째는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친 옷을 둘러싼 논쟁이요. 자, 일단 벌써 여기서 중의적이지. 이 두 개를 쪼갤 건지 아니면 통합으로 볼 건지. 이해됐죠? 두 번째. 이걸 그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건과 시간의 인과 선후 관계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뭐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시점은 모르겠으나 어떤 특정 시점에 뭐가 있었니? 제복에 대한 일이 있었고 어떤 시점에 팔 때문에 있었던 일이 있었던 거야. 맞니? 그런데 나는 제복 사건만 알고 있었지 팔이 있었는지는 어디서야 한 거야? 이쯤에서야 대사를 통해서 한 거야. 이해됐니?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자, 민도식은 최소한 투쟁에 대한 얘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순서로 보면. 그래서 정답 이론을 설계해 놓은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 그래서 내용일치를 하셨든 뭐를 하셨든지 간에 여러분의 사고 과정과 풀이 과정을 이렇게 엄밀하게 또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표현하시고 거기서 정호 판별을 하시는 그 연습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문학을 쭉 보고 있는데 11페이지 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이제 설명했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얘들아, 이제 이거야. 이쪽으로 오세요.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이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들아. 중세는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할 거 없이 모든 삶의 중거가 어디에 있었어? 신한테 있었어요. 맞니? 그러면 신에서 인간으로 넘어갔던 그 근대에는 철저하게 경험주의로서 기존에 존재했었던 종교 경전을 비롯한 진리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면서 넘어간 거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절 사람들은 항상 뭐를 지향하며 살았냐면 이걸 지향하며 살았어. 자, 이 사람한테는 이 시절 사람들한테는 세상은 항상 이분법적 세계였어요. 동양에서는 어떻게 돼? 탈속과 세속이었고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돼? 서방종토와 속세고요. 서양에서는 어떻게 돼? 형이상학적 세계, 이데어와 현실 세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딜 추구하며 살아? 여길 추구하며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관심이, 목표가 이쪽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는? 중세 때는. 자, 그런데 자, 근대로 오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죠. 현실 세계로. 그게 실학이잖아, 얘들아. 실학이 현실 세계에 집중하자는 거잖아. 반면에 저 위쪽에 관심 두는 학문이 뭐야? 성리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적으로서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병폐 때문에 실학이 나타났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 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간 거야. 물론 성리학이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죠. 고려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리학이 오기도 한 거니까. 됐니, 여기까지? 그럼 결국 동양이고 서양이고 할 거 없이 뭐 어떻게 나가는 거야? 그렇죠. 중세의 신중심을 거부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야. 맞니, 여기까지? 자, 이 얘기를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논리철학 지문은 여러분, 자, 다시. 우주론이라는 지문은 논리철학 지문이지 과학기술이 아니야. 거기엔 과학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그걸 과학으로 보시면 너무 피곤해지고. 자, 우주론. 그래서 천문이론 76페이지. 이거 내일 미리 풀어놓으세요. 76페이지. 여러분 교재 다른 페이지 주시는데 이 지문이야. 자, 보시면 얘도 상당히 논란이 컸던 지문이야. 왜 컸냐면 이건 이 문제가 뒤지기 어렵다는 거야. 이 문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쳐보면요. 우주론 때문에 박제된 인간들이 스스로 박제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주론. 그 평가를 욕해. 내가 못 풀겠다 막 이러면서. 평가원 우주론. 내렸나? 뭐 국어 수능 불수능 뭐 이러면서. 그런데 내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내가 몰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는요 너무나 간단한 지문인데 사람들이 전혀 몰라서 그런 거야. 잘 봐야 되더라. 태양 중심설이 뭐니? 태양이 중심에 있다니까 지구가 공전한다니까 무슨 설이야? 지동설이죠. 형광펜 칠 필요는 없어. 그냥 보시면 돼. 지구 중심설은 뭐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형이상학 그게 뭡니까? 천동설이죠. 그럼 봐봐. 뭐 때문에 이게 바뀐 거야? 즉 천동설은 뭐였어요? 형이상학. 즉 뭐였던 거야? 신학이었어요. 신학. 경험이야 선험이야? 선험이었던 거야. 그런데 얘를 누가 두들겨 깼어? 경험주의가 얘를 두들겨 깬 거예요. 그 보시면 알겠지만 경험주의가 형이상학을 바꿨다요. 수리과학이 형이상학을 뒤바꿨다요. 보이니? 그렇게 해서 코페르니쿠스부터 쭉 이어져.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보이시죠?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버렸다. 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즉 갑자기 신에게 종교적인 얘기를 하잖아. 천상계 지상계 이분법적인 구도를 무너뜨렸다. 자, 더 따라오시면 천상계 지상계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무너뜨렸고 신의 아들로서 우주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던 인간이 변방으로 밀려나는 거야. 왜? 그 시절에는 신의 아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어야 우리 인간한테도 권위가 생기고 신한테도 권위가 생겼던 건데 봤더니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는 여기에 있고 태양이 여기에 있고 이 주변을 돌고 있는 변방일 뿐이라고 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논쟁이 됐다는 거야. 보입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갈릴레오 같은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종교 재판에서 살아남으려고 타협을 했고 브라이 같은 사람도 타협을 했죠. 그런데 케플러는 오히려 약간 신학적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관측치, 통계죠. 그래서 경험주의자였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뭐가 있어? 통계 수치가 있죠. 결국 어떻게 됐니? 형이상학을 작살내버렸죠. 결국 고전력학을 집대성한 뉴턴에 이르러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정리가 끝난 거야. 여기까지 흐름 잡혔니? 자, 그럼 봐 얘들아. 여기까지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여러분이 좀 안 하다 할 수도 있고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머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고 여러분의 공부 체력이 늘고 있다는 건데 잘 봐.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의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증거였다? 그렇죠. 자, 동양에서는 자연을 절대적 존재로 봤지. 그래서 하늘, 하느님, 신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야. 두 번째, 서양에서의 절대자. 보이시죠? 전부 다 뭐야? 삶의 중거야. 무슨 시대의 중세요. 자, 그런데 봐라. 여기서 근대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자의 관계를 회의하고 경험주의로 가야 되지. 즉 중세에서 근대로 나가는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읽혔어야 된다고. 그래야 제가 얘기했다시피 무슨 얘기야? 절대자의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게 아니라 현실로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주의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쪽으로 카메라 잡아주실래요? 우리가 얘들아 이 이분법적인 세계에 대한 구도, 중세, 근대, 현대를 각각 규정하는 시대정신 이미 평가원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을 진짜 10번도 넘게 그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구도가 보여야 되는 게 다시 돌아와서 이 구도 속에 우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도 그러하고 출제자 의도대로 풀었으니까 너무나 깔끔하게 3번이 나오는데 너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출제의 의도대로 풀지 못했을 때 풀이가 지저분해지는 경험을 하시잖아. 출제의 의도대로 풀지 못했을 때 망가지는 경험을 하시잖아. 구도 똑같다는 거예요. 출제 의도로 왔을 때 너무 편해진다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이것만 풀고 좀 마무리 지을게. 어제 이거 풀어봤었지. 해설을 못해서 볼게요. 자, 가와 나는 인격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얘들아, 화자의 심리 내포는 모든 시야. 앞에만 확인해야 돼. 대상을 한정한 어휘를 사용하여 주제 강조도 100%예요. 그냥 100%야. 그럼 뭐만 확인해야 돼? 대상을 한정한 어휘들이 있는지 보시면 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대부분 앞쪽에 물음표는 주제랑 관련된 개념이고 전개 방식일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 당연히 100%예요. 시상 경계 당연히 100%예요. 정서 투영되지 않은 것들이 없어. 전부 다 100%야. 그럼 여기서 집중할 게 뭐냐? 인격화냐? 대상의 한정이냐? 공간의 이동이냐? 화자를 명시하고 있냐? 잘문에 대한 친밀감이냐? 특히 주제가 친밀감이냐?
요걸 잡아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가를 볼게. 손은 들고 떠나갈 미련이 없대. 며칠째 청산에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대. 여러분 보세요. 뭐가 보여? 산길이 보인대. 어떻게? 잘. 그럼 이 사람은 이미 지향하는 곳이 어디야? 산길이죠. 그리고 나는 기존에 미련도 없죠. 그럼 이 사람의 지향은 뭐야? 청산이죠. 굳이 인법적으로 따지자면 탈속에 대한 지향이죠. 자연에 대한 지향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해? 내가 인가를 봤어. 내가 인가를 봤는데 내가 쓰다 둔 편지, 버린 칫솔. 그러니까 너무나 일상적이고 하찮은 것들이죠. 즉 나는 어디에서 지금 벗어나 있어? 세속에서 벗어나 있죠. 난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세속적인 얘기들이죠. 허우적거리는 것도 전부 다 세속적인겠죠. 그럼 어떻게 돼?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가운데 순결해진다는 아마도 탈속적인 이미지로 끌고 왔겠죠.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오게 하는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이라는 거는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의 내적 갈등이겠죠. 그런데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순결처럼 가운데 흩어지는 전염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생모 울타리는 들거미줄, 맨살 비우는 돌들과 함께 누워 어떻게 하고 싶대요? 그렇죠.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대. 그러면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은 봐. 이 세상은 뭐야? 세속이죠.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은 뭐야? 탈속이죠.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탈속처럼 살고 탈속으로 살고 싶다. 즉 청산행을 하고 싶다죠. 그러면 자기의 삶과 자기의 관습들, 즉 세속적인 것들을 전부 다 멀리하고 탈속을 지향하겠다는 의지에 탈속을 지향하겠다는 얘기의 주제라고 보셔야 되죠. 됐니?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 보셔. 이제 나를 볼게. 나는 차를 앞에 두고 고즈넉한 저녁에 홀로 마셔. 차를 마시고 있네. 차를 마시고 있고 차를 마시고 있대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차를 마신대. 자, 봐. 이 사람은 그러면 차를 마시는데 되게 불안해 보이고 복잡해 보입니까? 아니면 되게 단단한, 되게 평범한 또는 되게 평정심, 흔들리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있어서의 B의 관습은 뭐야? 내적 갈등이 아니면 내적 평요야? 내적 평온이죠. 그러면 A, B를 엮어서 내는 게 보이시죠? 물은 물이고 소금물은 소금물이고 그냥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 굉장히 삶에 대해서 관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감정적인 어떤 또는 상황적인 걸 읽어오셔야 되는데 이 공식이 잘 안 잡히실 수는 있어요. 문학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자꾸 약간 썰을 풀듯이 했으니까.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이걸 구조적으로 쳐내는 연습을 하실 거야. 독서처럼. 지금 독서는 어떤 구조 처리에 감이 오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아 자 보셔. 지금 가는 뭐를 지향하고 있어? 탈속. 자연을 지향하고 있죠. 나는 뭐를 지향하고 있니? 세속이라고 했나? 그건 아니야. 즉 차를 마시는 행위고요. 얘는 굳이 세속으로 탈속으로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 이미 평온을 얻고 있죠. 얘는 탈속에서 평온을 얻고 있죠. 여기까지 되셨어?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굳이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보잖아요. 나는요 세속에서의 평온이고 얘는 탈속에서의 평온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둘 다 자유물이 아니라 가만 탈속이죠. 이해됐을까? 그래서 정답이 5번 되시는 겁니다. 나머지 선지들도 판정을 해보셔. 자 넘어갈게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었던 주제 A와 B의 차이. A는 뭐야? 내적 갈등. B는 뭐야? 내적 평온. 아니다 다를까 정답 몇 번으로 가시는 겁니까? 4번이요. 내적 갈등, 내적 평온. 되셨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같은 어휘인데 맥락에 따라서 정반대 어휘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역시 오답 킬러 팁이니까 잘 잡아보시고. 됐니? 자 그럼 봐봐. 기억은 당연히 초반부니까 뭐겠어요? 깨닫기 전후겠죠. 전이니까 깨달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겠죠. 근데 이후에는 깨달음을 얻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1번 선지 괜찮고 일단 2번 선지 너무 세부니까 넘어가 볼게. 근데 얘들아 3번 선지 한번 봐볼게. 디귿. 디귿이 뭐니? 자 맨살 비비는 돌들이 잘 보셔야 돼. 맨살 비비는 돌들이 잘 보셔야 돼. 함께 눕고 싶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야? 세상을 알아보자는 것들, 탈 속에서 시달리지 않은 것들이잖아. 그럼 맨살 비비는 돌들은 세속적 존재요, 탈속적 존재요? 탈속적 존재로 해석을 하셔야지. 왜? 함께 누워 함께 잠들고 싶으니까.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맨살 비비는 돌들은 같은 의미라고. 문장 구조를 잡아보시면 되셨어? 그러면 정답이 보이시죠 얘도. 몇 번이야? 3번이요. 이해되셨을까? 좀 급하게 빠르게 풀었는데 아마 느낌 오셨을 거고 이쪽으로 봅시다.
자,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다음 주까지 수업이 한 4번 정도 남았는데, 자, 내일 지금까지 걸 바탕으로 문학을 좀 구조적으로 처리하는 연습을 할게요. 그러면 뭔가 한번 문학에서 눈이 튈 거고, 독서는 이제 슬슬 감유지 가제로 충분히 잡힐 것 같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받으신 교재 바탕으로 드릴 거고, 교재가 한두 권 더 나갈 거야. 문학하고 독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은 기간 중에 복습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 영상들 과제도 하루에 한두 지문씩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설 때 뭐 시간 되신다면 충분히 봐오시면 아마 느낌이 많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잘 가십시오.